저는 6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얼마 못 가 알거지가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다 보니 남편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죠. 홀로 저와 아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의 압박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김 과장님 그만두신대. 김 과장님, 왜? 능력도 있고 위에서도 다들 좋아하잖아. 당신 다니던 시절이랑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우리 팀에서 한 명 나가라고 눈치 주니까 총대 메고 나가신 거지. 아마 다음은 내 차례일 것 같아. 그래도 김 과장님 나가면 일은 누가 해? 과장님만 믿고 같이 일하던 거래처가 몇 갠데. 윗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든 지출 줄이려고 난리라니까. 나도 언젠가 김 과장님처럼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숨통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남편이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실행했어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부장 과장급부터 많이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쪽 부서도 칼질이 들어와 입사 초부터 함께한 직속 상관마저 그만두게 되니 남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그러는 거야? 재테크도 해볼 겸 부동산 공부 좀 하려고. 겸사겸사 공인중개사도 따면 좋지. 그거 쉽게 볼 거 아니야. 잘못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못 들었어? 내 주변에도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투자했다가 이혼하고 한순간에 쫄딱 망한 사람이 한 트럭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리 공부를 하는 거잖아. 만반의 준비를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건물주로 살게 해줄게. 실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었는지 남편은 부동산 투자 공부에 완전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만 나면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무슨 세미나니 강연도 참석하다가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가 가지고 계신 시골 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시골에 땅 좀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 그거 아직 갖고 계시지? 저희 친정 아빠가 물려받으신 땅이 좀 있는데 원래는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내려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면서 사실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아프셨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계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갖고 계신 땅을 활용해 볼까 싶어. 가만히 놔두면 세금만 내잖아. 장모님 땅 팔아서 이 동네 땅이나 상가에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한테 한번 잘 좀 말씀드려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 땅에는 신경 꺼. 엄마 재산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진짜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러네. 부동산은 한 번 터지면 5배, 10배 버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남편의 말대로 투자를 했다가 대박이 터진다면 저희도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유혹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땅을 처분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죠. 애초에 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들들 볶다가 결국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남편은 하는 수 없다면서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안 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은행빚 다 갚은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 내가 그거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 안 나? 그럼 어쩌라고. 투자를 아무리 공부해도 돈이 없는데. 그러게 내가 이야기했잖아. 장모님 땅 빨리 처분하라니까. 남편은 부자를 꿈꾸며 미친 듯 부동산에 집착을 했습니다.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팍팍한 현실이 이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확실하다고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선뜻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이 틀어져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범한 행복조차 누릴 수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끝내 남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남편에게 우리 식구들의 운명을 맡겼어요.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며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이었는데 대출 이자까지 갚느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당장 수익이 생겨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남편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 술도 많이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끝났어.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 많이 취했나 보네. 그만하고 얼른 씻고 들어가서 자. 아니, 나 안 취했어.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땅에 건물 올라갈 거야. 그 주변 낡은 다세대 주택 싹 밀어버리고 영화관, 쇼핑몰 건물 짓는데 우리 땅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니까 보상금만 해도 엄청날걸?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땅이 정말로 개발이 확정되더라고요. 원래는 그 주변이 수십 년째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을씨년스러운 공터만 덩그러니 있던 곳인데 싹 정리되고 저희가 산 땅은 커다란 마트, 영화관 건물을 짓는 것이 확정되었죠. 남편은 그 뒤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바로 때려치웠고 본격적인 부동산 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줄로 알았는데 그 뒤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쏠쏠한 이익을 계속 내더라고요. 노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겨우겨우 살던 저희 가족들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쾌적하고 넓어진 집이 마음에 드는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진짜 돈이 좋기는 했습니다. 전보다 삶이 풍요로워졌고 소소한 생활비 정도는 부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마냥 행복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남편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와 엄마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 밥상이 이게 뭐야? 당신 아직도 싸구려 입만 못 버렸어? 내가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아니, 김치찌개가 뭐 어때서? 다른 반찬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집안 마누라들은 남편이 밖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오면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준다더라. 안 그래도 수십억 굴리느라 힘든데 이딴 김치에 오뎅 쪼가리 먹고 힘내서 돈 벌어올 수 있겠어?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내준 게장도 있고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도 있잖아. 내가 언제 이딴 걸 좋아했다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당신도 이 동네 스타일 맞춰야 하는 거 아냐? 미용실도 좀 바꾸고 또 그딴 거 입지 좀 마. 아줌마 티내냐? 진짜 너무하네. 난 당신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아껴서 살림하는 거잖아. 남편은 저와 말다툼 끝에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하나하나 싱크대에 쏟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나 다른 밑반찬은 괜찮았지만 엄마가 사위 먹이라고 가져다 준 반찬까지 버리는 걸 보고 순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당신 미쳤어? 멀쩡한 음식을 버리면 벌받아.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딴 것 좀 그만 만들어 오시라고 해. 남편은 끝까지 성질을 부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는 음식을 보며 눈물이 터져나왔죠. 저와 친정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늘어만 갔습니다. 툭하면 집안일과 제 옷차림, 헤어스타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준이 떨어진다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낯설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사위 준다고 직접 재운 LA갈비며
새로 담근 겉절이까지 양손을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을 오셨더라고요.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무겁게. 무겁긴 뭐가 무거워? 우리 이서방이 내가 차려준 밥상 좋아하잖아. 이따 저녁에 이서방 오면 같이 갈비 구워서 먹자. 얼마 전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모조리 싱크대에 버려버린 남편의 일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싸온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친정 엄마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불안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저리 좋아하시는데 몰아내색을 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6시에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손님도 같이 오셨네? 나랑 이번에 8층짜리 건물 투자 같이 하시기로 한 동업자분이셔. 밖에서 한잔 하려다가 집밥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모셔왔어. 빨리 밥상부터 차려봐.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어요. 집으로 손님을 모시고 올 거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 엄마도 와 계시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미리 알렸었는데 배려 없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내 집인데 마음대로 손님도 못 데려와. 아, 장모님 오셨다고 했지? 정 사장님한테 우리 식구 구질구질하게 퍼질러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집에 오자마자 막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완전 상해버렸죠. 남편은 같이 온 동업자라는 사람에게 연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자세를 낮추었고 거실에 있던 저희 엄마한테는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사위 왔는가? 내가 눈치 없이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네. 바로 식사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장모에게 대충 인사하는 남편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리시더니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사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남편은 장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동업자라는 사람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허허 실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까 저 사람이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 못 봤어? 화를 내도 모자란데 뭐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서방이 괜히 그럴 사람도 아니고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괜찮다며 앞치마를 둘러매고 저녁 준비를 바로 시작하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같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남편은 동업자라는 사람을 데려와 식탁에 앉더라고요. 화는 났지만 일단 밥은 먹어야 하니 저와 엄마도 자리에 앉았죠. 그때 남편이 저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당신 장모님 모시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나는 정 사장님이랑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줘.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짐을 챙겨 들고 나왔어요. 그런 엄마를 황급히 따라 나서는데 말은 안 했어도 엄마는 많이 속상하셨는지 제가 저녁 먹자는 말에도 됐다고 하시며 집으로 그냥 내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제가 택시를 타고 엄마를 터미널까지 바래다 드렸고 엄마는 끝까지 자긴 괜찮으니까 사위랑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들어가서 동업자 고모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천천히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그 인간과 술자리가 한창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안주로 과일이라도 좀 깎아오라더군요. 손님만 돌아가면 그때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끝까지 화내지 않고 대접했습니다.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 손님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엄마 때와는 완전 다르게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앞치마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 집안 가정분이? 멀리서 버스 타고 왔는데 너 밥만 차려주고 바로 쫓아보내?
아니, 그럼 장모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게 말이나 돼? 정 사장님이 우리 식구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거 취소라도 하면 당신이나 장모님이 책임질 거야?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자제하시라고 해. 남편은 끝까지 제 속을 뒤집고 긁어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엄마를 밥하는 사람 취급하는 걸로 모자라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소리를 하다니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휘갈겼습니다. 지금 나 쳤어? 드디어 너도 미친 거야? 자꾸 헛소리 하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대 쳤다. 너 뭐라도 돼? 땅놀이 하다가 벼락부자 되니까 상류층인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이딴 놈도 사위라고 갈비까지 재워서 들고 왔는데 너가 사람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길래 장모님도 내가 하는 말 듣고 진작에 시골 땅 팔았으면 좋잖아. 이러니까 평생 어딜 가면 무시당하는 거야. 됐어. 나 이제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혼하자. 정말 선을 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이혼하자 말했고, 남편은 너까짓 게 자기를 놔두고 이혼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집과 이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면 100% 후회한다며 저를 비웃길래 그대로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와 함께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친구 집에 하루 신세를 지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저희 모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많은 걸 묻지 않으셨지만 며칠 동안 누워 속상해 하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저희가 싸우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라 생각하셔서 저보다도 더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죠. 그래도 며칠 동안 엄마 집에 같이 살면서 이혼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결국엔 제 생각을 존중하시고 이혼에 동의해 주셨어요. 남들처럼 다 해주진 못했어도 나름대로 귀하게 키운 딸인데 저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은 자기가 아들 키우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도 없이 사는데 애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라며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꽤 있었는데 전부 대출이고 막상 이혼 과정에서 전부 까보니 재산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엄마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셋이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거기 공단이 들어온다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기도 미안했는데 얼마 전에 내려가 보니까 그 주변 일대에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길도 번쩍번쩍 닦고 있고 난리야. 값을 몇 배를 쳐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다들 사정을 하더라. 엄마 그 땅 팔 거야? 아빠랑 추억도 있어서 팔기 싫어했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값 잘 쳐준다고 할 때 팔 거야. 너랑 우리 손주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아마 그걸 더 바라실 거다. 엄마는 그렇게 소중한 추억이 있는 땅을 모두 처분하셨죠. 그 덕으로 수십억의 현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저희 식구는 그 돈으로 예쁜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주택을 지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엄마와 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남편과 이혼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평소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초대한 적 없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왔어요.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그 꼴은 또 뭐고? 여보,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장모님 소식은 들었어. 시골 땅이 완전 천지개벽했다면서? 이혼하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애 보러 한번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인데 갑자기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니 허름한 차림에 타고 온 차도 20년은 굴러다닌 것 같은 낡은 경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꼴이 왜 이 모양인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그 꼴이 뭐야 대체? 없어 보이는 거 싫어하면서 사업이 쫄딱 망하기라도 한 거야? 말 그대로야. 나 쫄딱 망했어. 그 자식한테 완전 속았다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동업을 해서 상가 건물에 크게 투자를 한다고 했던 정 사장이라는 인간에게 완전 뒤통수를 맞았더라고요. 말만 동업자였지 남편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해놓고 대출금이나 분양대금 등을 전부 챙겨 사라졌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남편이 모든 대출과 계약의 책임자였고 동업자는 돈만 챙겨서 한국을 떠버린 상황인데 남편은 순식간에 수십억의 빚을 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죠.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은 전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그래도 남은 빚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파산 신청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제대로 바닥을 치니까 당신이랑 우리 아들 생각이 너무 나더라.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나 싶고. 처음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이제 와 뭘 어쩌라고. 여긴 왜 찾아왔는데? 그 꼴로 나타나서 불쌍한 척을 하면 내가 받아주기라도 할까봐 그래. 나 이번 기회에 정신 제대로 차렸어. 당신한테 면목 없지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어디서 함부로 우리 아들을 더러운 입에 올려? 너 이혼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 찾아와서 아들 얼굴 본 적도 없잖아. 돈에 미쳐서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제가 돌아서서 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니 남편은 황급히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어서 진짜 난감했죠.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봐도 남자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때 집안에 계시던 엄마가 바가지에 굵은 왕소금을 한 바가지 담아오시더니 남편 얼굴을 향해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썩 꺼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엄마가 소금을 뿌리는 사이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에게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은 털털거리는 고물차를 타고 사라졌고 그 후로 다행히 우리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매운맛을 보여주려고요. 앞으로 저는 엄마와 우리 아들과 셋이 똘똘 뭉쳐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